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중재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중재를 하려고 치면 이제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좀 다를까요?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예. 예를 들면 저는 아들이 유치원 때 도시락을 이제 가져갔어요. 그럼 거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뭐 먹었니 물어보면 도시락 뚜껑 열어보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뭐 먹었고 뭐 고기는 달콤했고 매웠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 먹었는지 궁금해서 또 물어보면 그냥 고기 밥 이게 끝이지 뭐 빨간 고기가 나왔는지 무슨 불고기가 나왔는지 국에는 두부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남자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나 이제 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나중에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어머 이거 큰일이었네 하는 걸 엄마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건 물어보는데 학교 얘기를 잘 안 하네요. 초등학생이고 저학년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쵸? 우리가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일을 궁금해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더 잘 이해하고 싶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큰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거나 도움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우리 아이가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엄마로서 항상 이렇게 좀 유대감과 연결을 유지하고 싶은 어떤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도움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아이한테 이럴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다 얘기해봐. 너 지난번에 엄마한테 얘기할 때 이거 큰일이던데. 이런 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대화라고 한다면 엄마가 너한테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끔은 놀랄 때가 있어. 예전에 뭐 이런 일처럼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때 엄마가 도와줬다면 좋았겠다는 일들이 있거든. 그래서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 배웠잖아요. 엄마가 너를 좀 잘 도와주고 싶거든. 그래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엄마는 언제든지 들어주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와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기억하겠죠? 어쩌면 우리한테는 큰일도 또 아이들한테는 별일이 아니라서 이게 좀 잘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이번 주는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주제를 해볼까 하냐면 너도 형처럼 밥 잘 먹으면 TV 보여줄게. 여기에는요. 지금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선 비교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촉진하고 교환은 너가 이거 하면 뭐 줄게. 이 교환의 의미까지도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은 그거죠.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어떤 변화의 목적으로 우리가 쓰는 어떤 말들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의 주제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마음이 아픈 주제인데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었는데요. 저희 선생님께서 그 100일장 사생대회를 가기 전날에 저를 불러가지고 재현아 너가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참 학업 성적이 낮았거든요. 거의 반에서 가장 바닥에 있었는데 너가 글 쓰는 거는 좋아하니까 이번에 그 100일장 사생대회 가서 글을 한번 열심히 써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그래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지 않았고요.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인데 왜 선생님이 나를 저렇게 보시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건 좋아했기 때문에 원고지를 이만큼 들고 이제 그 100일장 사생대회를 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계속 수필을 그 산문을 썼어요. 가을이라는 주제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써가지고 이거를 낼 때가 됐는데 이제 제 친한 친구는 이제 재밌게 놀고 하느라가 이제 못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들고 이거를 냈는데 내가 실제 상을 못 받으면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려운 마음에 그냥 친구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빨리 시를 하나 써가지고 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친구가 최우수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 글로. 지금도 이제 저희 친오빠가 저희 그 오빠가 가끔 얘기해요. 나는 너가 그렇게 통곡하고 오는 거는 그때 처음 봤다고. 제가 밤새 울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비교와 그런 평가 속에서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오빠를 봐봐. 저희 오빠 공부를 진짜 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이름이 재현이고 우리 오빠 이름이 박재진인데 중학교 때까지 그 재진이 동생으로 불렸어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인정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학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주제가 이 비교와 교환이에요. 형이랑 비교하는 거죠. 밥을 잘 먹으면 교환이 있어요. TV 보여줄게 하는 어떤 교환이 있는 거예요. 비교는 어떤 힘일까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비교를 통해서 두 가지 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열등감, 아까 말한 그 열등감이고요. 또 하나는 우월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있는 형은 너도 나처럼 밥 잘 먹어봐. 엄마가 TV 보여줄 거야. 이게 뭐 간단히 이게 밥이니까 그냥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지. 조건이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너도 형처럼 수학 100점 받아봐. 엄마가 닌텐도 안 사주겠나.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밥까짓 거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우월감도 낳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맥락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만약에 저랑 친구라면 저는 제 친구의 장점도 알고 있고요. 제 친구의 단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비교하죠.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쟤는 공부를 잘해. 그러면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이런 방식도 있어요.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나는 글은 잘 써. 이게 나의 장점이에요. 나는 글은 잘 써. 그런데 쟤는 글도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려요. 쟤는 글은 못 써. 그러니까 난 쟤보다 나아. 이게 상대적인 우월감이죠. 이것은 굉장히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훅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그쵸?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군가랑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난 저 사람보다 형편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같은 맥락이죠.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지어진 어떤 집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비교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중요한 것들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선물을 대가로 걸기도 하고 어떤 보상물을 걸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나쁜 것일까?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가, 이건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형처럼 밥 잘 먹으면 너도 TV 볼 수 있어 라는 말 대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묻는 어떤 한 자녀한테 그 엄마가 그럼 너는 엄마한테 뭐 했는데? 라는 대답을 하는 거죠. 부인이 남편을 통해서 당신이 돈만 벌어오면 다야? 라고 말했을 때 그럼 당신은 집안에서 뭘 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아내가 그랬대요. 나는 왜 쟤처럼 그렇게 큰 다이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너는 시집 올 때 뭘 그렇게 갖고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한 팀장님의 부하 직원한테 자네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할 때 그럼 팀장님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뭔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환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대화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줬는데 넌 나한테 뭐 해갖고 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살고 싶으세요? 너무 사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지 했더니 아이가 엄마가 부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했었죠. 엄마도 스스로 할 줄 아는 일을 엄마가 하라고. 결국은 교환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건조해져요. 삶이 아주 건조해지고요.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주는 순간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돌려줄까 생각해요. 제 친구 하나가 그 장례식장을 가야 되는데 그 봉투에 얼마를 넣어서 가야 될지 몰라서 집으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엄마, 그때 그분한테 얼마 냈지? 그분이 우리 집에 얼마 줬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슬픔을 같이 애도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장례식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그 행사에 얼마를 넣는지를 계산하고 그만큼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친구의 결혼식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시집 갈 때 걔가 나 얼마 해줬더라? 나도 이번에 걔 시집 가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정말 교환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살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많은 기쁨들,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공유되는 것들,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진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너가 수학 시험 잘 보면 그때 얘기해. 엄마가 그거 사줄게. 너가 엄마한테 잘하고 착하게 굴면 엄마가 용돈 줄게. 네가 책 읽으면 엄마가 돈 줄게. 뭐 이런 것들은 그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계속 이게 얼마야 지금 이거 넘기면 이제 한 권 읽을 때마다 1,500원 준다 그러면 1,500원 벌려면 얼마나 많지? 이러면서 읽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행복을 놓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교환의 관계와 균형을 이뤄야 되는 또 하나의 관계가 뭘까? 그게 공유의 관계라는 거예요. 공유.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땐 밥을 안 먹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필요가 있겠죠.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 공부가 잘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의 마음이 답답한지, 그리고 왜 얼마나 걔도 잘하고 싶은지 공감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 마음, 그 사람의 감정,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배웠었던 욕구와 그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바로 공유의 관계예요. 그 공유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 교환적인 관계도 훨씬 빛을 본다는 거죠. 이제 하나를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빨리 먹고 이제 자기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바로 자, 밥 먹으면 엄마가 사탕 줄게. 자, 밥 먹으면 TV 줄게. TV 보여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교환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세울 것인가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밥을 먹는 게 보상받을 일인가요? 밥을 잘 먹는 아이는 뭔가 칭찬받고 보상받을 만한 일을 한 건가요? 어떤 엄마 그러던데, 이틀 굶겨버려. 그럼 그냥 먹어. 네. 밥을 안 먹으면 자기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밥을 먹으면 엄마가 막 고마워할 일이고 우리 아이 칭찬해주고 막 이럴 일인가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것을 교환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으면 TV 보여줄게라는 말보다는요, 밥 먹고 나서 TV 보는 거야 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것이 지켜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에 교환을 붙이고 뭔가 보상을 걸고, 혹은 심지어 누구랑 비교하고, 너 친구 봐봐. 친구 얼마나 골고루 잘 먹는가. 너 이렇게 먹어갖고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누군가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걸 할 때 내가 뭐를 줄게라는 어떤 교환적인 가치로 관계를 맺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가 대학 가면 집 사줘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시험 잘 보면 엄마 닌텐도 사줄게. 다음번엔 뭘 요구할까요? 더 큰 거예요. 다음번 시험 잘 보면은 핸드폰 신형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핸드폰 요즘 얼마 비싼지 아시죠? 핸드폰 또 신형 또 나오면 다음번 시험 잘 보면 또 그거 바꿔줘야 되고요. 네. 나중엔 차 바꿔줘야 되고 나중엔 집 사줘야 되는 거예요. 과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교환적인 가치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 아이는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준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할 아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밥 잘 먹어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고마워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때로는 밥 차리기도 너무 귀찮은데 왜 해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걔가 밥 잘 먹어주는 것까지 우리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은 교환의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걔가 밥을 안 먹는다면 그 밥을 안 먹는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는 있어요. 너 입맛에 잘 맞지가 않아? 혹은 뭐를 해주면 너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는 건 오케이지만, 밥을 잘 먹으면 뭐를 준다, 이거는 교환의 가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긴 어떻게 보면 원칙인 거죠. 아이가 집안 청소하는 거, 이게 교환의 가치일까요? 저는 이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자기 공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거실은 같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가족들을 배려하고 내가 해야 되는 책임에 관련된 일이지, 거기에 대고 너가 집 청소를 잘하면 엄마가 얼마 줄게 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환의 가치를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주 뼈저린 실수담이에요. 아들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9살이 되던 해에. 그래서 제가 좋아, 용돈을 주는데, 저는 그때 뭘 생각했냐면 얘한테 교환의 가치보다는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너가 스스로 양치하면 밤 9시가 되기 전에 스스로 양치하면 50원 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듣지도 않는 거예요. 50원이 무슨 돈이에요 요즘에. 네가 신발장, 현관에 신발장을 정리할 때마다 엄마가 100원씩 줄게. 이때 애가 심드렁해요. 100원 그것만 해가지고. 너가 저녁 엄마가 밥 차릴 때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그릇 치우면 엄마가 100원씩 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매일매일 하면은
돈이 쌓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너가 친구를 도와줄 때마다 200원씩 줄게 그랬어요. 그때 아이가 갑자기 한 번이 아니라 도와줄 때마다 그래서 도와줄 때마다 200원씩 줄게. 그럼 친구를 오늘 5번 도와주면 얼마예요?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공부도 싫고 양치질하기도 싫고 집안 청소하기도 싫었는데 친구를 도와줄 때마다 200원씩 준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거기에 많이 준 거였거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들 학교가 저 언덕으로 눈 이렇게 언덕으로 쫙 올라가면 끝에 있는 초등학교였어요.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눈은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산을 들고 제 아들을 찾으러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들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이렇게 뛰어 내려오는데 제 아들이 안 보여서 그래서 제가 애들이 그냥 막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명이. 그래가지고 제가 얘들아 가느니 못 봤니? 그랬더니 가느니 저 뒤에 와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애는 안 보이고 가방이랑 실내 주머니를 이만큼 이고지고 애가 얼굴은 거의 안 보여요. 머리통이 약간만 보이고 막 낑낑낑낑 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끄러질까 봐 얼른 쫓아가가지고 우리 애를 이렇게 안으면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빼고 팔에 다 걸치면서 얘기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1,200원. 1,200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뱉은 말이 있었으니까 교환의 가치에 따라서 용돈은 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께서 팽이 탑블레이드를 사러 오셨다가 제 아들을 붙잡더니 얘야 너 이거 이 안에 이거 손잡이 잡아당기는 것도 들어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거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누가 쓸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들한테 주려고 그래. 몇 살이에요? 8살. 그러니까 자기보다 1살 어리잖아요. 무려 15분을 거기 앉아서 그 아저씨한테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 아들한테 주고 싶은 선물을 잘 사서 가면서 제 아들한테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아들이 너무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딱 돌아서서 저를 보고 제 손을 잡는 아들을 보면서 집에 가서 엄마 200원 줄까? 그랬어요. 그때 아들이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돕고 싶은 기여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주고 싶은 욕구가 있고 돕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교환의 가치 때문에 많이 가려지죠. 과연 제 아들이 그 책가방을 친구들한테 달라고 했을 때 정말 힘든 친구를 도와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었었던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싫다는 애 가방 뺏어가지고 이리 달라고 그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환의 가치는 아주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아이가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많은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뺏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건 있겠죠. 아이가 수학 성적을 너무 잘 받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엄마로서 이걸 축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아들 수학 시험 잘 받았으니까 가자 엄마가 카드 하나 사줄게. 이게 아닌 거죠. 같은 말이라도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너무 기뻐. 네 마음은 어때? 먼저 우리가 공유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엄마 나도 기뻐. 그치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도 보고 참 행복하다. 엄마도 축하해주고 싶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공유의 관계를 맺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너한테 축하로 선물해주고 싶은데 네가 지난번에 그거 카드 갖고 싶다 그랬잖아. 엄마가 하나 사주고 싶은데 네 마음은 어때? 그거 있으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교환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축하하고 나눌 수 있는 가치로 할 수 있다면 같은 것을 주고받고 있지만 아이는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아처럼 밥 잘 먹으면 TV 보여줄 게가 아니라 밥을 먹고 나서 우리는 TV 보는 거야. 그건 우리 가족의 규칙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밥을 잘 먹었으니까 아니면 너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는 형처럼 가서 텔레비전 봐도 좋아 라고 해준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눈 거는 그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되는데 종종 이 교환의 가치, 교환의 관계와 공유의 관계를 잘 혼동하면서 어느 순간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공유의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뭐 해줄 거냐 하는 이 교환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이 형처럼 밥 먹으면 TV 보여준다니까 너가 친구처럼 공부만 잘했어 봐 엄마 10개라도 사주지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 삶이 어떤가? 나한테도 기쁨이 없고 내 자녀도 어떤 결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과정의 기쁨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겠구나. 그렇다면 이 교환적인 것과 공유적인 것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주 심플해요. 공유는 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얼마나 기쁠까? 이 점수 받아서 얼마나 행복할까? 뭔가 성취도 보고 보람도 느껴지겠네. 엄마가 그래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교환의 가치죠. 엄마가 너가 지난번 갖고 싶다고 했던 카드가 기억나는데 엄마가 하나 선물해줄까?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100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70점을 받았더라도 그 점에 예를 들어 50점이었다면 20점의 상승이라는 성장의 욕구를 볼 수 있잖아요. 야,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번엔 지난점보다 지난번 비교라는 건 자신의 과거와 후를 비교하는 거죠. 친구들 다 잘했는데 넌 이거밖에 못 받았어가 아니에요. 야, 지난번에 우리 50점 받았던 걸 엄마가 기억하는데 이번에 20점이 올랐네. 축하할 일이네. 성장을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공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교환적인 가치예요. 꼭 100점을 받아야만 주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도 해줄 수 있고 축하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감정,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그것에 축하의 개념으로 내가 우리 아이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는가, 그걸 좀 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환의 가치로 다룰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질서와 원칙들. 질서와 원칙은 살면서 중요한 어떤 삶의 규범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뭔가 보상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아이가 그 가치를 배우기보다는 결과물에 집착해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중요한지 배우기가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두 분 초대해서 더 깊은 얘기 나눠볼까요? 네, 두 분 소개해 주시죠.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송인이자 뷰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스파다일 이민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마들을 위한 라디오 맘스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아주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또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많이 비교하고 또 행동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 걸면서 아이를 이렇게 유도했던 게 많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게? 이렇게 요구했는데 기도 제보다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왜 제가 먼저 씨까지? 그래서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집안에서 있었던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간 걸림돌이 되겠구나. 예배의 그런 진정한 기쁨과 감사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전도 한 명 전도했는데 월급이 또 오르지 않을까? 막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나도 자꾸 뭔가를 교환하고 막 주려고 하기보다는 뭐 사탕 줄게 막 이런 거보다는 지금 너가 밥을 먹어서 얼마나 기쁘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더 많이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엄마들 입장에서 가장 편한 육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그 대가를 발휘해서라도 뭔가를 자기 행동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희 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여우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도 제가 편하려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 밥 먹으면 이거 해줄게. 나 오늘도 승질 안 부리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오늘 책 몇 분 이상 읽으면 뭐 그러니까 이제는 늘 따라오는 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 좀 해. 예나야 엄마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딱 쳐다보더니 그 엄마 저 뭐 해주실 건데요? 이게 꼬리표예요.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게 무섭더라고요.
얘가 뭘 하라고 할 때마다 다 갖다 붙이는데 아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다라고 그동안 해왔던 거를 교환적인 나의 뭔가 이 가치를 아예 딱 빼버리면 또 아이가 너무 혼란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실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좀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좀 이 공유와 교환에 대한 이 가치를 조금은 잘 정리를 하고 아이들에게 좀 해야지 너무 무분별한 내가 교환을 아이들에게 사용했구나 이제 반성이 많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성장이 다 돼서 성인들을 이제 보고 얘기를 나눠도 요즘 현대인들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비교 의식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 잘해라, 누구보다 잘하면 뭐 해줄게에 대한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뭔가 내가 만족하고 감사한 그 마음보다는 늘 뭔가 누구에 의한 나니까 누구에 의한 나는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학습이 성인이 되어서도 맞아요.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보다는 늘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를 바라보니까 자존감도 낮아 있고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닐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네. 이게 그 비교의식이라는 게 제가 가끔 이제 기업에서 교육을 할 때 이제 매트릭스 같은 어떤 실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는데 한 사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고 한 사람은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랑 어떤 일을 해서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을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7개를 가져가면 그 사람은 하나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8개를 가져가면 그 사람은 뭐 3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17개를 가져갈 때 그 사람은 21개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내가 13개를 가져갈 때 그 사람도 13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적게 가져가지만 그 사람은 거의 안 줄 수 있다. 근데 내가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데서는 그 사람을 대신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최대치면서도 그 사람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는 다 가족을 선택해요. 그렇겠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7개밖에 못 가져가지만 그 사람을 하나 줄 수 있다면 난 그걸 선택하겠다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나의 행복과 나의 성장과 우리의 시너지의 합을 본다면 나의 최대치이면서도 그 사람한테 더 많이 주더라도 나의 최대치인 그걸 선택하겠지만 내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차별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덜 가져가는 거에 가치를 두겠다고 하는 결론에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보면 굉장히 스스로 놀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거든요. 나의 최대치를 두고 왜 나의 최소치를 선택하냐는 거예요. 나의 최소치지만 뭐가 좋아요? 그 사람과 나의 차별이 가장 큰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최소화하는 거에 내 힘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여자아이가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친구가 시험을 망치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행복하다 그랬어요. 본인이 잘하고 못하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질문에 그 아이는 그 친구가 못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잘못일 수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 아이한테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교육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미워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힘을 쓰죠. 그래서 한 형제가 엄마가 계속 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 간의 비교는요 엄청나게 상처가 됩니다. 친구의 비교하고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 아이들한테 부모가 하나인데. 그래서 형을 계속 인정해 주면 이 동생은 어느 순간부터 이 형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아이한테 얼마나 괴로움이 될까요? 네. 더구나 우리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누군가 미워하는 게 죄악이라고 배웠는데 형을 미워하고 형이 안 될 때마다 내가 좀 더 엄마한테 사랑받지 않은 그런 생각을 품는 그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그래서 형처럼 잘해봐 엄마가 해주지. 그 엄마나 이거죠. 너가 뭘 잘했다고 이걸 해줘. 이런 아주 그냥 나는 가볍게 하는 말들이 그 아이한테는 상당히 아픔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교의식이 우리가 그걸 통해야 촉진할 수 있고 뭔가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그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관계는 과연 무엇이 되고 우리 아이는 어떤 것을 학습할까 그리고 어떤 데 힘을 쓰기 시작할까 그걸 좀 봐야 되는 거죠. 제가 태연 선생님을 보니까 예를 들면 미나 선생님이 태연 선생님이 미나 선생님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긴 머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마음을 든다 그래 우리가 그럴 때 질투심이 난다 그러잖아요. 부러운 거예요. 저 머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길어서 파마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머리가 안 나. 근데 이게 부러워요. 그러면 그건 질투심이 아니죠. 근데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싶지만 자기는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포기하게 될 때는 저 사람이 그걸 못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도 한 아내가 계속 남편한테 당신은 진급도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누구는 진급도 잘 된다는데 내 친구 신랑 알지? 걔 지금 어디래? 걔 무슨 차 타는 줄 알아? 하면서 계속 비교를 한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동기가 자기보다 팍팍팍 승진이 되니까 열심히 했대요. 근데 해도 안 돼 자기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동료가 더 잘 못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힘을 쓰게 되더라는 거죠. 다니면서 그 동료에 대해서 흉보게 되고 뭔가 트집을 잡게 되고 그리고 걔가 뭔가 실패했을 때 그게 그렇게 기쁘고 에너지를 그렇게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열등감과 상대적인 우월감이 갖고 오는 우리 인간관계의 어떤 그 폐해, 어떤 결과물이 상당히 걱정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행위 자체의 기쁨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가장 큰 제 실패 사례가 아들이 책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뭐예요? 그 누구지? 해리포터? 그거를 해리포터. 영화를 일단 보고 너무 재밌어서 소설책으로 사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매일 책을 읽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얘가 중학교 가더니 책을 정말 너무 안 읽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제 용돈을 일주일에 얼마씩 주는데 중학생이 되니까 용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건 책을 읽고 나서 우리가 엄마가 필요한 걸 줄게라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냥 저도 습관적으로 탁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가 책을 절대 안 읽어요. 용돈 필요 없대요. 할머니한테 사바사바해서 할머니한테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또 뭐 명절에 뭐 왕창 받아놓으면 대신 저금도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용돈을 부족하게 주니까 자기는 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책을 볼 때 얘는 돈의 가치로 그냥 딱 봐버린 거죠. 제가 정말 실수한 사례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저는 좀 그 엄마들이 아까 이제 너무 말씀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기대함이 많으니까 당연히 자녀가 책 안 읽을 때 답답하고 공부 안 하면 너무 화가 나고 성적이 안 나오면 너무 괴롭고 속상하고. 근데 좀 행복한 자녀에 대한 그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 마음이 급하면 비교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엄마들조차 누구네 집 아이 그리고 또 정말 잘 나가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스스로 자기가 비교를 안 하면 자식을 솔직히 비교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구네 집에 뭐 애는 어떻게 공부를 시켰더니 어디 갔더라. 어느 집 애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늘 들으니까 그쵸. 안 시키면 불안하고 그걸 따라와 주지 않으면 너무 화가 나고 승질이 나니까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도 사람들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보면은 대학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면은 굉장히 고학력자, 그리고 집안이 엄청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던 자제분들이 자존감이 높고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아닌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부모님이 나는 이 정도 대학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자녀가 이만큼 못해?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만약 대학을 못 가면 안 돼. 이 좋은 대학교 이상을 안 가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뭐 하러 살아. 정말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진짜 막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대학을 가도 부모님에 대한 정말 이 반항심이 그게 다라고 만약이라도 못 가면 그 실패감이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이니까 자존감이 바닥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부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 아이가 잘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너무 늘 이제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좋은 대학교, 스카이 아니면 대학도 아니고 인서울 아니면은 공부 못하는 애에 대한 너무나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내 자녀를 딱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너무 낮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늘날의 뭔가 뭐 행복하지 않은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너무 자녀를 성적 위주로 그냥 딱 이제 케어를 하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이렇게 작아진 자아가 커서도 뭔가 위축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아주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죠. 부지불식간에. 그냥 우리가 그 비교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냐면 비교는 그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약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친구면 제가 이제 딱 살을 나 2kg 빠졌어 하면서 나를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야 2kg 빠진 거 축하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늘씬한 모델 사진을 딱 찍어가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보내는 거야.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 우리 아이가 엄마 내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고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는데 엄마가 탁 무슨 피카소 그림 딱 찍어가지고 넌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비교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아들이 그렇게 책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책을 안 읽기 시작하니까 그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세상을 많이 좀 배워갔으면 좋겠고 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가장 좋은 도구가 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 아이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작년에 1학년 때 연말에 책 읽은 아이 상을 줘요. 그냥 누가 나가가지고 상을 받는데 제 아들이 이렇게 뒤로 빠지더니 저를 한번 싹 살피는 거예요. 제가 어떤 표정인지. 이미 제가 그걸 한번 망해봤으니까 얘가 아는 거지. 이제 엄마가 분명히 다른 친구가 뭐 몇만 페이지, 5만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읽은 아이들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한번 쓱 보는데 저는 이제 애써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거렸죠. 그러니까 아들이 저를 딱 보더니 헐, 난 1000페이지도 안 읽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또 제가 그게 자랑이냐 하면서 말하고 싶은 제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는 이 비교와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에 너무나 많은 세월을 이렇게 받고 살아왔어요. 그죠? 내 자신을 뭔가 이렇게 시험을 딱 잘 봐서 내가 결과물이 좋아도 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강의를 해도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해서 누가 강사님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보다 잘하는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비교에 너무나 습관적으로 반응해버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나 이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대물림까지 하면서 살아요. 그죠? 우리 때에서 끝내고 뭐 대물림 할 거 많은데 좋은 것도 많은데 뭐 이런 건 대물림 안 해도 될 것 같아. 태연 선생님. 그러니까 그 자녀와의 사소한 대화가 아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걸 생각하면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아이가 최소한 다른 친구의 어떤 성장과 성취를 볼 때 불행해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아이의 행복이 왜 우리 아이의 불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로 정말 제가 볼 때 가장 큰 비극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그러니까 별로 따지자면 이 세상의 별은 여러 개일 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맑은 날 이렇게 누워서 별을 보면 하늘을 수놓고 있는 수많은 별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게 하나라면 과연 그렇게 찬란할까?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다 각자의 별이 있어서 자기 인생의 무대라는 곳, 삶의 무대라는 곳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 무대를 보느라 저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지 바라보느라 내 무대에서 쓰러지지 않게 각자의 삶의 무대에서 온전히 섰을 때 그게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그 별들의 조화로움처럼 아름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이 막 나오는데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는이 아니라 앞으로 쭉 정말 비교 대신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너가 밥을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서 TV 보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너가 뭔가를 잘 배워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엄마랑 공부 끝나고 나가서 놀도록 하자. 친구를 봐. 쟤네들은 너 할 거 다
하고 노는 거야? 뭐 이런 말들. 너 쟤네들 지금 말 믿지 마. 쟤네 지금 논다고 하지? 아니야. 쟤네 다 공부하고 있어. 뭐 이런 말들. 왜 잘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 했어? 너 90점 맞았, 친구들은 몇 점 맞았어?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은 별 필요 없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번 한 주부터는요. 앞으로 쭉 비교 대신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제안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육아는 아이가 원하는 것과 엄마가 원하는 걸 찾아가는 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수 한번. 아니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제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엄마들의 말이 사실 옆집 엄마 말이거든요. 네. 엄마가 이걸 내가 원하는 걸 잘 모르면 옆집 엄마가 아직 그거 안 해? 요즘 애들 다 하는데 그러면 또 막 와르르 맞아요. 무너지면서 네. 애를 막 잡죠. 너 왜 이거 안 해? 얘는 이거 푸는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오늘부터 하고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학교 애들이 엄마들끼리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엄마들만 만나고 뭐 또 무슨 얘기했는지 그렇죠. 되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경계해야 될 게 이제 옆집 엄마인데 옆집 엄마. 네,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또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또 중재하면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깔끔하게 네. 우리 강의를 다 네. 요약해 정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동의가 돼요. 네, 그러면 이번 한 주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반갑게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